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월급을 21일 날 받았었는데요. 여기서는 25일 날 받다 보니까 월급날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오늘이 드디어 월급날이 됐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였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영어는 뭘까 했었는데 fair trade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 fair와 또 righteous의 또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공정을 영어로는 fair, righteous가 있는데, 이 fair는 여러 명에게 공평하게 대우한다 하는 의미로 공정, 공평, 타당의 의미고, righteous는 어떤 관계에서 의로운, 옳은, 정의로운,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죠? 여러 명에게 공평하게 한다. fairness 부분이고, 약간 정의롭다, 의롭다,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 이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 부분은 아마 righteous를 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본딩 관련된 회사 뭐가 있죠 했더니 여러 회사들 이렇게 쭉 남겨놓으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바 바이오업계 첫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CDMO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인가요? 우리나라의 뭐 한미약품 이런 좀 큰 회사들이 영업이익 1조가 안 나왔었나 보네요. 살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 회사들도 2015년도에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계약을 막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그때 시총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지금 주가가 한미사이언스가 43,000원인데 그때 18만 원 갔었습니다. 17만 9천 2015년 11월 달이었었고요. 차트 그 책을 한번 보셨지만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고점을 기록하는 차트 유형에서 이 한미사이언스의 2015년 11월 달 차트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2021년 1월 달 차트랑 최근에 에코프로의 작년 7월 달 차트랑 이래 보면 윗꼬리가 쭉 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한미약품의 그 2020년 21년 1월인가요? 이때도 윗꼬리가 좀 쭉 달려 있는데, 크게 상투권에서 나오는 차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윗꼬리가 쭉 달려 있으면서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음봉으로 끝났을 때를 우리가 그걸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비석형. 비석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잠자리형하고 모습이 비슷한데 음봉인데
그 봉의 길이는 짧고요. 그 대신 위에 윗꼬리가 좀 달려 있고 그 대신 밑꼬리가 좀 길게 쭉 달려 있는 거. 예, 그걸 좀 이름도 좀 무시무시하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교수형. 행잉맨이라고 영어에서는 행잉맨이라고 하고요. 그 아까 비석형은 툼스형이라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석형이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을 좀 오래 하시고 노련하신 분들은 이 중고수 이상 분들은 이 비석형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기다가 못 올라오면서 무너질 때 그럴 때 잘 빠져나오는데 일반 초보자 분들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 못 빠져나오냐면요. 17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냥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해 드릴까요? 삼성전자 그때 96,800원 찍었다가 그 고점을 기록하는 순간이 좀 빠르게 고점 기록했다가 싹 빠집니다. 예, 그렇게 빠지면 96,000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내가 다음에도 96,000원 가면 꼭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삼성전자 1월 달에 차트가 81,000원에서 시작해서 96,800원까지 그 1월 달에 19.5%가 올랐다가 종가가 얼마로 끝났냐면 82,000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96,000원을 갔는데 82,000원이니까 그게 92,000원도 아니고 82,000원인 거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다시 9만 원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대중 심리가 다 9만 원 넘어가면 이번에 팔아야지 이렇게 심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9만 원 위에는 엄청난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9만 원대를 잘 못 갑니다. 잘 못 가고 그때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주봉으로 9만 6천 원 갔다가 주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주차에 96,800원 갔다가 그 주에도 88,000원으로 끝나거든요. 88,000원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89,700원이 고점이었는데 못 뚫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89,900원이 고점이고 못 뚫고 82,000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중고수들은 이게 옆으로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기다 보면 시세가 끝났구나를 좀 느끼게 되는데 하수분들은 계속 내가 이번에는 9만 원 이상 가면 팔아야지 했다가 나중에는 이 8만 원대에서도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89,900원 갔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번에 89,000원 가면 좀 팔아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들 89,000원만 가면 팔아야지로 바뀌기 때문에 89,000원도 안 가게 됩니다. 안 가게 되고요. 4월 초에 반등이 한번 들어가는데 그 반등의 고점도 86,200원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5월 달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제 주식 다 팔고 가을까지 좀 쉬었다가 그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다 그때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5월 달, 4월 달 이때 뭐 83,000원, 4,000원, 85,000원 이 가격대에도 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비석형으로 고점 치고 난 주식을 가면 내가 다시 팔아야지 이렇게 전부 다 대중 심리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 모르고 오지 않을 주식
오지 않을 가격을 기다리면서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7만 원대로 가잖아요. 7만 원대 가면 내가 그때 8만 2천 원, 3천 원 했어라도 팔아야 됐었는데 하면서 이제는 8만 3천 원, 4천 원, 5천 원 가면 팔아야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 21년도에 박스로 8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고 21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8만 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7만 2천 원까지 갔다가 결국 12월 달에 8만 800원까지 갑니다. 8만 800원까지. 그 중간에도 8만 3천 원까지 한 7월 달에 한번 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왜 이게 그 8만 7천 원, 8천 원까지 못 가냐면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대중들의 심리가 위에서 물린 걸 겪고 나면 심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 1월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못 사다가 떨어지는 고점에서 떨어질 때 사놓고 계속 이제 시세가 안 올라가면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하면서 이 전체적인 대중 심리가 올라오면 좀 줄여야지로 다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됐던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이제 빠지는 주식들을 보면 이 대중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중 심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심리, 나의 심리가 곧 대중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번에 올라가면 좀 줄여야지 하면 그 가격대까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식은 내가 좀 빠지면 사야지. 이 주식은 좀 빠지면 사야지 하면 또 다 똑같아요. 빠지면 사야지로 밑에 다 매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사야지 하면 안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제가 주식을 뭔가 내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올라갈 주식을 빠지면 사야지 하고 걸어놓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고 이제는 팔아야 되는 주식을 올라가면 팔아야지 반등 들어오면 팔아야지 하고 걸어놓다 보니까 팔아야 될 때는 못 팔고 사야 될 때는 못 사고 이 매매를 잘못해서 90% 이상이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고요. 그 매매를 잘 못하면서 주식을 마치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으로 하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그 매매 방법을 잘 모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네, 뭐 오늘은 또 오프닝을 갖다가 갑자기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삼성바이오를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매매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실적 체크하다가 그랬죠. 완전히 진짜 3,000%, 4,000%, 5,000% 빠졌네요. 자, 한미사이언스가 실적을 한번 보죠. 실적이 과거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8천억, 9천억, 1조 250억, 288억, 281억이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1,000억대. 다 뭐 1,000억대였네요. 보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삼성바이오의 영업이익 1조는 대단한 거네요. 보니까. 자, 다시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삼바는 23년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한 3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13% 증가한 1조 1137억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이익률은 41.2%입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평균 10%대의 4배에 달합니다. 스위스 론자, 과거에는 이 CMO 1등이 스위스 론자였었죠. 그리고 중국 우시바이오,
그리고 일본, 후지필름 등 글로벌 CDMO 경쟁사 평균이 30%대인데 이 부분을 크게 따돌려서 생산 규모 60만 4천 리터에 이어서 수익성 면에서도 세계 CDMO 업계 선두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 위주의 안정적인 수주처 확보와 견조한 항체의약품 시장 성장이 실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화이자, 노바티스 등으로부터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서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수주액은 약 120억 달러로 글로벌 탑20 제약사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나 이 부분이 살짝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그죠? 자, 셀트리온의 24년 예상치가 2조 5천억 매출에 올해 영업이익 1조 1천억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예, 셀트리온이 올해 두 번째로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는 회사가 되겠네요. 23년에는 7,380억이고요. 매출 2조에 7,380억인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35%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하면 시가총액이 플러스가 되는데 분할돼 있는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거 있잖아요. 합치는 거는 절대 주식 측면에서는 호재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합병 이슈가 호재는 아니고 합병되고 나서 나중에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의 비유였고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는 다른 회사죠. 삼성바이오는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 밑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가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이고요. 아마 자회사 실적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실적도 아마 얘기를 해놨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는 작년까지 세운 사상 최대 수주와 매출 영업이익의 기록을 자체 경신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올해 매출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도 또 12.5% 증가한 4조 1,564억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40%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면 4,416에서 1조 6천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를 위해서 항암제 유도탄으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수요에 대응해서 연내 ADC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32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4월 인천 송도 5공장을 조기 준공할 계획이어서 생산 능력 초격차 경쟁력도 이어갈 전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 자, 엄민용 현대차증권연구원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 공장 생산만으로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서 이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클 것이라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서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23년 이 매출 3조 7천억을 기록해서 2016년 상장 이후 7년 만에 12배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기록했네요. 참 대단하네요. 10년이 안 됐는데 7년 만에 매출이 12배가 됐습니다. 2016년 11월 8일인가 11월 9일인가 그때 상장을 했었죠. 트럼프하고 그때 힐러리 대선 직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1조 원을 초과한 기업은 15곳이며 영업이익 1조 원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5년이라네요. 2011년 설립된 삼바가 이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12년 만에 이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 나오네요. 23년 매출이 1조 200억이고 영업이익은 2,054억을 기록을 했네요. 셀트리온하고는 영업이익률이 좀 차이가 난다, 그죠? 2012년 2월 창립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픽스는 블록버스터급인 바이오시밀러 7종을 판매 중이며 23조 원 규모 시장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난달 처음 세계 1위에 올라섰네요. 휴미라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픽스가 바이오시밀러 1등이 됐군요. 일단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매출 사이즈가 일단은 작다, 그죠? 네, 이 매출 사이즈가 쭉 올라오면 고정비 비중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아마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이 1조 1,000억 매출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3,800억 나왔었네요. 네. 자, 이런 거 보면 삼성이 참 대단하다, 그죠? 설립된 지 12년 만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상장된 지 7년 만에 이 CDMO 부분에 있어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 하나요? 우수 인재들이 한국 탈출 러시라고 합니다. 참. 자, 읽어볼게요. 서울대 인문대학 21개 학과 중에서 7개 학과가 올해 석사 또는 박사 대학원생 지원자를 한 명도 뽑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그래요? 반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학부만 마치고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은 누적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10만 명이 해외 대학원에 진학을 했네요. 그것도 이공계 학생이만. 국내 인문대학원 초토화 현상과 이공계 인재의 해외 엑소더스가 맞물려서 고급 인재의 산실인 대학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국가 연구 역량의 핵심인 대학원 붕괴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13년에서 22년까지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9만 6천 명에 달하고요.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대학원생이 한국을 떠나 해외 대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은 22년 전년 대비해서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문대학원은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24년도 서울대 인문대학원 소속 학과 중 도고동문과 노노문과는 석사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중후중문과 고급미술사학과 철학과 아시아 언어 문명과학부 인지과학과 등은 박사과정 지원자가 빵명이라고 합니다. 자연대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23년 대학원생 선발에서 서울대의 자연과학대 학과 절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나마 사정이 낮다고 하는 공과대 역시 석사과정 중 60% 이상이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전체 학과 중 90% 이상의 신입생 정원을 채우는데 실패했고요. 석박사 통합과정도 그렇네요.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조정으로 박사 학위를 따도 지방대 교수직 등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대가 거의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학이 겪고 있는 대학원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인데 23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일반 대학원 충원율이 91.1%로 모두 미달이고요. 2013년도 100.9%에서 10%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자,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는 2013년도 98.4%였던 신입생 충족률이 2023년 3년도에 90.8%로 줄었고 이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헛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네요.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은 일부 인기 학과가 정원 이상을 뽑아 전체 충원율을 맞추는 실정이라고 했고요. 특히 공동화가 심각한 기초학문 분야는 제대로 된 학자를 키워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학비, 생활비로 따져도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더 저렴했어요. 최근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최근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미국 MIT에 진학을 했네요. 졸업 후 기업 취업과 교수직을 모두 고려해봐도 미국 대학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대학원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감안을 하며 한국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보다 오히려 비용도 덜 들었다. A씨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더 이상 국내 대학원을 찾지 않는데 진로가 불투명한 문과생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 기업행을 택하고 있고요. 이과생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건 미국 대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대학원 공동화 현상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도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주요 기업 석박사 채용 혜택이 나오네요. 삼성은 석사는 2년 경력으로 박사는 학위 취득 기간에 따라서 좀 상이하고 LG는 이공계에 한해서만 석사를 2년 경력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요. 박사는 이공계에 한해서 학위 취득 기간을 인정을 해주네요. 자, 현대차도 석사는 2년 경력, 박사는 경력직으로 채용 시 개별 협상을 하고 롯데는 그룹 공통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야, 좀 심각하다 그죠? 네. 출산율도 떨어지고 대학의 정원 수가 40만 명이었는데 이제 30만 명대, 지원하는 학생 수는 30만 명대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대학원이 미국의 대학원하고 경쟁이 안 되네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스웨덴 가입 임박한 나토, 러시아와 신냉전 본격화라고 돼 있는데 요즘 요쪽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찬성으로 돌아서 옛날 터키. 일단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눈앞에 두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나토 측은 러시아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유럽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찬성 287, 반대 55명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결시켰네요. 튀르키예가 러시아하고도 친하긴 해도 나토 국가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20개월 만이네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보 강화를 위해서 22년 5월에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쿠르드족 분리 독립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반대해 오다가 스웨덴, 핀란드, 나토와의 사자 회담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네요.
핀란드는 지난해 튀르키예 의회의 마지막 승인을 받아서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이미 됐네요. 핀란드는 됐는데 이번에 스웨덴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찬성을 하면서 이제 스웨덴이 최종적으로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내에 친러시아 국가로 꼽히는 헝가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헝가리 의회는 작년 3월에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을 했지만 스웨덴 비준안은 보류를 했다네요.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위해서 헝가리에 적절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고요. 그러나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결국 헝가리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지난주 나토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훈련을 계획한 데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에서 8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네요.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유럽이 러시아 공세에 대비할 시간이 3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토 영토 구석구석을 보호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네. 자, 배터리 시장 장악할라 한국 기업들 뒤늦게 뛰어든 이유라고 돼 있는데 요즘 배터리 주식들이 안 좋은데 또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을 기반으로 제조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서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대체제가 되고 있군요. 한국 기업들이 뒤늦게 개발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치열한 수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S&M 리서치는 2035년 나트륨 배터리의 생산 비용이 리튬 이온 기반의 LFP 배터리보다 11에서 24%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근데 2025년이 아니라 2035년입니다. 35년이면 12년 뒤에. 자, 기존에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중저가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대표 모델이었지만 앞으로는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나트륨은 리튬 매장량보다 440배 많은 흔한 원자재입니다. 440배나 많습니다. 리튬보다. 가격도 80분의 1 수준이고요. 리튬보다 채굴 정제가 쉽고 저렴하다는 점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그동안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쓰임새가 없었는데 이 핵심이죠.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그러나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 지금은 킬로그램당 120에서 200와트시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였네요. LFP 배터리 수준으로 올라온 터라서 중저가 전기차, 전기 이륜차, ESS 등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고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NCM 3원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00에서 350. NCM이 200에서 350와트시가 나오는데 나트륨 이 배터리가 120에서 200이 나오니까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정말. 나트륨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에 장착이 되며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르노와 중국 장린그룹의 합작사 JMEV가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에 나트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지난해 말 최초로 출시를 했답니다. 중국 장와이 자동차도 최근 나트륨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트륨 배터리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2035년에는 최대 254.5 기가와트시의 수요가 발생해서 연간 142억 달러, 약 19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SNE 리서치 분석이네요. 한국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을 잡기 위해서 뒤늦게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LG엔솔, SDI, SK온 등 3사는 2026년 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LG엔솔과 SDI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개발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만 집중하다가 LFP의 중저가 시장을 뺏긴 것처럼 나트륨 배터리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는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 나트륨 배터리가 크게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양산 단계에서는 나트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LFP 배터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예, 이게 대체제라고 했잖아요. 나트륨이 이 대체, 우리가 대체 에너지 이라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이 대체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에너지를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뭐 조력,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하지만 그 태양광하고 풍력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2014, 15년도 네, 그 이후로 유가가 계속 좀 안정화됐었죠. 14년에 있었던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불대에서 놀던 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50불대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 뭐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도 보면 40불에서 한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 이 대체 에너지 하겠다는 회사들이 주가가 박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트륨 배터리가 대체제라는 아까 문장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대체제로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대체제로 급부상을 했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튬 배터리 쓰는 게 낫죠. 굳이 나트륨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LG엔솔이나 SDA가 굳이 나트륨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 시장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근데 이 대체제 때문에 대체제가 아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다 보면 그러면 리튬을 안 써도 되겠네, 뭐 이런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리튬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겠네요, 보니까.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배 이상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떨어질 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테슬라. 어제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주가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테슬라 모델 Y, 토요타 코롤라 제쳤다. 차 시장 뒤집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모델 Y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타이틀을 얻었다. 아, 그래요?
순수 전기차가 단일 차종 판매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전기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차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종이 되었네요. 지난 50여 년간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꿰찼던 토요타 코롤라는 모델 Y의 큰 격차로 밀렸고요.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이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기차들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마크 라인즈, 데이터포스, 중국 승용차 협회, 스태티스타 등 자동차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21만 대가 팔린 모델 Y가 글로벌 판매 1위. 야, 테슬라가 전체 180만 대를 팔았었잖아요. 그 180만 대 중에 121만 대가 모델 Y네요. 2위는 전년도 1위였던 토요타의 준중형 세단이 코롤라인데 한 108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모델 Y가 1년 사이에 글로벌 판매량이 60%나 늘어나면서 22년에는 4등이었는데 4위에서 이번에 1위로 올라섰네요. 3위는 토요타의 준중형 SUV인 RAV4가 차지를 했고요. 토요타의 SUV RAV4가 잘 팔리네요. 판매량은 88만 대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4위는 어딜까요? 4위는 80만 대가량 팔린 포드의 픽업 트럭 F 시리즈가 올랐네요. 지난해 64만 7천 대가 팔린 현대자동차의 투싼 투싼이 5등이네요. 그리고 마스, 혼다, CR-V와 토요타의 중형 세단 캠리 판매량도 투싼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모델 Y의 왕자를 내준 코롤라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인데 1966년 출시된 이 차량은 1974년 처음 세계 판매 1위를 타이틀을 차지한 이후에 항상 글로벌 탑3 자리를 꿰찼고요. 누적 판매량이 무려 5,200만 대, 우리나라 인구수 되네요.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한 927만 대였네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 8,280만 대 가운데 11.2% 차지했네요. 순수 전기차가. 전기차 침투율은 글로벌하게 그러면 11.2%라 보시면 됩니다. 순수 전기차인 모델 Y가 코롤라를 제치고 자동차 1위에 오른 것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토요타의 캠리, 저는 캠리가 그래도 요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코롤라가 1등이고 라브4가 3위였네요.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또 성공 비결을 알아야 되죠. 수년간 고가 전략을 고수한 테슬라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섰고요.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해지자 높은 마진 대신 판매량 확대를 택한 겁니다. 전략이 적중을 했고 테슬라는 지난해 한국에서도 모델 Y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많은 14,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원가를 낮춘 모델 Y를 기존 가격보다 2천만 원 가량 싸게 출시를 했네요. 테슬라가 불붙인 전기차 가격 전쟁은 올 들어서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고 BYD, 리오토 등 중저가 전기차를 내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새해부터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선 데다가 폭스바겐, 현대차,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가세를 해서다. 테슬라도 올해 주요 시장에서 추가 가격 인하에 나선 데 이어서 내년에는 25,000달러 약 3,300만 원짜리 수준의 보급형 모델 2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 각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나 여력이 없는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 악화는 불가피하고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자동차 업체의 경영이 악화하고 산업 전체가 피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모델 Y가 1등이 되고 마진보다는 아까 판매량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모닝 브리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익률이 떨어질 때는 일단은 주가는 안 좋습니다. 주가는 좋지 않고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반등을 들어갈 건데 작년에 9%대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약간 돌아설 거다라고 예상을 컨센서스는 돼 있던데 이 컨센서스대로 돌아설지 아니면 쇼크가 나올지 그런 부분은 분기 실적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 사고 치겠네. 마지막 기사인데요. 아이폰 열성팬을 뚫고 일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북미 지역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이 없는데 20, 30대 젊은 층을 기반으로 두터운 열성팬층을 보유한 아이폰의 아성을 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애플과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조차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품을 선보여도 북미 시장에서는 늘 2위에 머물러 했죠. 근데 올해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네요.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 AI폰이 북미에서도 초반 흥행 궤도에 오른 거라고 합니다. 기세를 몰아 애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 예약 결과 북미 지역 판매량이 전작인 S23 시리즈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났다네요. 사전 예약이 오늘까지네요. 20월까지고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애플보다 빠르게 출시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24 출시 이후에 AI 기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요. 구독자 1810만 명을 보유한 미국 유명 테크 유튜버 마르케스 브라운리는 화면에서 동그라미만 그리면 검색해주는 Circle to Search, Circle 하면 to search 기능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제일 유용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S24가 흥행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점유율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마. 네. 이게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네요. 저는 북미 시장에서 1등 하기는 좀 어렵겠죠. 지난해 삼성전자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점유율 1위를 애플에 내줬죠. 북미 지역에서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북미에서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점은 삼성전자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북미 지역에서 아이폰과 갤럭시 점유율이 21년보다 2배 벌어진 36%포인트 차이까지 났었네요. 자, 근데 S24 시리즈는 국내를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도 지금 상당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국내 사전 예약 판매량도 전작 S23보다 10%가량 증가했네요. 인도에서는 사전 예약 시작 3일 만에 역대 최다인 2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핸드폰도 안 좋고
그리고 반도체도 안 좋고 파운드리도 안 좋고 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각 사업부별로 다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분위기네요. 네. 예, 오늘 모임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